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동지섣달 백년화. 어떤 부모가 낳고서 그냥 버렸는지 한 어린 계집 아이가 고아처럼 가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집집을 여기저기 기어다니며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참 불쌍한 아이라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여주곤 하였지요. 그렇게 근근히 연명하면서 아이는 나이를 먹어 15살 처녀가 되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일을 좀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밭일은 거들어도 대우는 신통치 않았지요. 저건 거지 새끼다. 차롱 뚜껑에다 밥 한 숟가락 떠서 갖다 주면 된다. 그 차롱 뚜껑에 찬밥이 남아 처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루 밭일이 끝나면 사람들은 추수하다 남은 쌀알들을 모아 채에 쳤습니다. 고운 쌀은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처녀한테는 쌀아기 몇 알을 주었지요. 너는 이거 가져가서 죽이라도 해 먹으라. 15살이 된 처녀는 생각하니 억울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서 어찌한단 말인가. 다니면서 보니 곱게 차린 여인들이 절에 가서는 부처님을 섬기는데 쌀도 가져가고 때로는 참기름도 가져가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부처님한테 가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 그런데 무엇을 가져갈 수 있나? 쌀을 가져가려 해도 쌀은 물론 쌀을 담을 보따리마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쌀을 주어야겠다. 처녀는 부처님한테 쌀 가져가는 사람들이 흘리는 쌀알 등 길가에 떨어진 쌀들을 한 알 한 알 줍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치마를 벗어놓고 그날 주운 쌀알 중에서 쌀아기들은 골라내고 굵은 알을 조금씩 따로 모았지요. 그렇게 매일처럼 1년 동안 모으니 시주할 만한 굵은 쌀이 한 옵은 되었습니다. 한 옵쌀을 담을 보자기도 없으니 처녀는 치맛자락에 쌀을 사서 절에 가져갔지요. 법당에 앉은 부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당 스님을 불러 말씀하기를 아무 날에 큰 시주가 들어올 터이니 조심하여 받들고 불공을 올리거라. 스님들은 누가 시주로 큰 짐 하나 져가지고 오는가 하였는데 정작 온 걸 보니 치맛자락에 싼 옵 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말씀도 있고 하니 스님들은 처녀를 위해 불공을 잘 올려주었지요. 처녀는 열심히 부처님께 절을 하며 은덕을 빌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시주도 하고 절도 수백 번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공을 들인 처녀가 법당을 나오려 하자 부처님이 불렀습니다. 처녀 보살아, 내게 연불이나 하나 가르쳐 줄 터이니 배우고 가라. 가르쳐 주십시오. 정한수 올려놓고 손 잘 씻고 낫도 잘 씻고 단장하게 차린 후에 문전을 향해 동지섣달 백년화야, 동지섣달 백년화야라고 연불을 외워라. 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처녀는 세수하고 문전을 향해 꿇어앉아 그저 동지섣달 백년화야, 동지섣달 백년화야 라는 연불을 외웠습니다.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꼬박 3년을 그 노래를 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문 밖에 있던 커다란 파란 나무 위에
백년화가 하얗게 피었습니다. 하얀 연꽃이 핀 걸 본 처녀는 더욱 신명이 나서 그 꽃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동지섣달 백년화야, 동지섣달 백년화야 연부를 외웠지요. 때마침 왕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세자가 죽으면 나라에 큰 우환이 아닐 수 없었지요. 조정에서는 전국의 용한 복술사들을 불러들여 문정을 받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복술살들이 하나같이 동지섣달 백년화를 다려 먹여서야 저하의 병환이 낫겠습니다. 동지섣달에 어찌 백년화를 구한단 말인가. 백년화라 하면 하양 연꽃인데 연꽃이란 7, 8월에 피지 않는가. 여름 하초를 무슨 수로 겨울에 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방법이 달리 없으니 조정에서는 사람들을 불어 어디서든 동지섣달 백년화를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누군가 이 처녀의 동지설달 백년화 이야기를 얻어듣게 되었습니다. 저 깊은 시골 한 처자의 집에 무슨 놈의 꽃이 동지섣달에 하얗게 피긴 피었는데 더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쪽을 한번 가보시오. 하니 조정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 꽃이 백년화인 게 분명하니 그 집을 찾아내라. 당장 찾아내라. 사람들이 처자의 집을 찾아가 보니 과연 파란 나무에 하얀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처자, 저 꽃 우리한테 팔아주시오. 아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저 동지섣달 백년화야 이 연부를 외라 하셔서 그리하였더니 저렇게 핀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제 평생 동지섣달 백년화야 연부를 할 뿐 그걸 어찌 팔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말하며 팔아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세자의 병이 깊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에는 처녀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그렇다면 가져가시오. 사례로 얼마를 드릴까요?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서 전하의 병환이 낫는다면 그게 사례입지요. 처녀는 돈도 받지 않고 그 꽃을 내주었습니다. 동지섣달 백년화를 구해 정성 들여 다려 먹이니 과연 세자의 병환이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세자가 물었지요. 어찌 내 병을 구원할 수 있었소? 주위에서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당장 그 처자를 조정에 모셔오시오. 사람들이 시골에 살고 있던 처자를 정중에 모셔 올라가니 세자는 어머니의 애로 대접하고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나운 아내로 인해 스스로 고자가 된 최세연. 환관이 된 데에는 사람마다 그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만 최세연만큼 특별한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질투가 심하고 성격이 사나운 말하자면 악처의 전형이라 할 만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인 최세연도 아내를 어찌하지 못했지요. 자연히 가장으로서 또는 남편으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지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손으로 남성의 심벌을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고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왕 고자가 되었으니 황관이 되어 큰 소리치며 한번 살아보자고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었지요. 이제 그 발걸음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가 줄을 댄 사람은 당시 충렬왕과 공주의 총애를 받고 있던 당대 최고의 세력 있는 황관 도성기였습니다. 세연은 곧 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뇌물을 써서 궁중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도성기에게 공들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온갖 진귀한 보물을 바치는가 하며 경국지색의 미인도 뽑아 올렸습니다. 어느덧 왕도 차차 그를 신임하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역전되어 이제는 왕도 도성기보다 최세연의 말을 더 믿게 되었답니다. 이로부터 수년 만인 충렬왕 11년에 그는 도성기와 함께 장군인 낭장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제멋대로 날뛰었지요. 한 번은 충렬왕이 봉은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최세연이 말을 탄 채로 임금 앞에 출입했지만 모두 그의 위세를 두려하여 제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는 각군의 도령을 지낸 자만이 임명받을 수 있는 무관의 요직인 중군 도령에 자신의 형인 최세안을 품계를 뛰어넘어서 그 벼슬에 임명했습니다. 이때 각군의 도령, 지우들이 모두 왕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왕도 그것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최세연은 고래등 같은 찬성사 조인규의 집을 사들인 후 그것이 비좁다는 핑계로 또다시 누각을 그 뒤쪽에다가 지었지요. 누각이 너무 대궐에 가까이 위치했으므로 어느 날 공주가 그것을 바라보고는 최세연에게 그쪽은 황상께서 계신 곳이니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으나 최세연은 듣는 둥 마는 둥 여전히 공사를 진행했지요. 참다 못한 공주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이 공주의 말이 말 같지 않더냐? 조인규는 일국의 재상이었건만 오랫동안 그 집에 살고도 비좁다고 여기진 않았는데 너는 한간 미간 말지게 천하 황간에 불과하거늘 어찌 이다지도 방자히 군단 말이더냐? 여봐라, 이 못된 놈에게 공주의 명을 어긴 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거라. 곧 공주의 좌우에 서 있던 힘센 시종들이 그의 뺨을 때리고 목에 칼을 씌워 숨마소에 가두었다가 곧 풀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권세를 독점하고 국정을 처결할 때 뇌물을 많이 주는 자는 승진시키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좌천시키는 등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게 되었지만 비록 종실 재상이라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낭장 김홍수와 장양비가 노비의 문제로 법을 맡은 전법사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양비는 자신의 주장을 관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노비 40여 명을 미리 최세연에게 주고서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그러자 크게 만족한 최세연은 장양비를 위로하고 김홍수를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니 홍수도 지지 않고 욕설로 대꾸했습니다. 분이 사귀지 못한 최세연은 마침내 왕에게 참수하여 김홍수를 전법사 감옥에 잡아 가두었지요. 이때 전법사 좌량 벼슬에 있던 심유는 최세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김홍수의 노비를 모조리 빼앗고 그를 섬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자 분을 사귀지 못한 김홍수는 심유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심우야, 너는 법을 맡은 법관인데 소인에게 야보하여 죄 없는 사람을 멋대로 잡아들여 귀양을 보내고 남의 노비를 빼앗고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 말에 심유는 부끄러워서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비행은 계속되어 내시 박추가 소유한 노비 20명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또 양민 강주를 위인해서 노예로 만들려 했으나 강주가 응하지 않으므로 최세연은 강주가 초십정을 도적질했다고 말하면서 은병 10개를 내놓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강주가 할 수 없이 상장군 차신에게 은병 4개를 구워다 주고 그의 집에 몸을 숨겼지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최세연은 차신에게까지 찾아가 어서 강주를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차장군께서는 어찌 남의 초를 훔친 도둑놈을 숨겨주는 것이오이까? 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황상께 아뢰어 장군의 벼슬을 뗄 것이외다. 무엇이라, 내 지금 천한 환수의 몸으로 일국의 장군을 급박하려 드는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소이까? 나는 다만 남의 초를 훔쳐간 도둑놈을 내놓으라는 것뿐이오시다. 최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하여 차신을 협박했습니다. 참다 못한 차신이 언성을 높였지요. 네 이놈, 강주가 너의 협박에 못 이겨 나에게서 은병 4개를 구워다가 억울하게 배상을 했다고 들었다. 그것이면 초 10정의 값은 충분히 보상받을 곳도 남음이 있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속히 물러가지 않는다면 군사를 시켜 끌어낼 것이다. 장군, 뒷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오이다. 최세연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가긴 했지만 곧 왕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순마군으로 수색하여 체포할 것을 정하니 왕도 순순히 허락했지요. 최세연은 곧 군사를 거느리고 차신의 집으로 가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분노한 차신은 왕궁으로 가서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최세연의 악랄함을 고했습니다. 그때 마침 충선왕의 세자로 있다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 죄를 열거하여 말했지요. 첫째로 너는 김홍수와 박추의 노비를 빼앗고 김홍수를 귀양 보냈으며, 둘째로 사나운 개를 많이 길러서 수웅궁에 여종을 물어 죽였을 때 공주가 너에게 사나운 개를 두지 말라고 청했더니 그때 너는 목소리를 돋우어 공주가 얼마나 살겠다고 나더러 개를 두지 말랐는가 라고 말하여 공주를 울게 했다. 셋째로 내부의 재물을 도적해 먹었으며, 넷째로 은에다 구리를 섞어서 은병을 사적으로 주조했고, 다섯째로 강주를 노비로 만들 목적으로 자신의 가택을 침범하여 소란케 했다. 이것은 특히 큰 죄만을 열거했을 따름이다. 이외에도 헤아릴 수는 없다. 이때 최세연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며 말대꾸했는데 그 언사가 매우 불손했습니다.
심기가 상한 세자는 곧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지요. 폐하, 최세연이 불의한 짓을 많이 해서 온 나라가 그 해독을 입고 있사옵니다. 마땅히 먼 곳으로 쫓아내 그 악행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최세연이 항상 인우를 아비처럼 섬긴 것을 아는지라 인우의 낯을 보아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세자는 울면서 완강하게 그의 처벌을 청했지요. 이때 인우가 세자를 원망하며 최세연을 두둔하자 세자는 인우를 꾸짖었습니다. 세상에 항아리같이 큰 뱃속에는 세연의 술과 고기가 가득 차 있구나. 그러기에 너는 최세연과 함께 나쁜 짓을 하고도 서로 감싸주는 것이었다. 이런 놈들은 마땅히 한 무릎 밑에 처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최세연은 처벌을 면치 못할 줄 알고 임시응변으로 이렇게 둘러댔지요. 세자 저하, 공주 마마께 한마디 말씀을 올리고 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소원이니 그리 하거라. 세자가 마지못해 허락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왕의 비밀을 이야기함으로써 처벌을 면해보려는 술책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최세연은 공주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이미 죄를 범했으나 도성기의 죄는 저보다 더 심하옵나이다. 이 말을 들은 공주는 대로서 도성기에게 장형을 가하고 최세연과 함께 순마소에 가두었지요. 영문을 모르는 도성기는 어리둥절하며 최세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추천했거늘 이제 와서는 내가 도리어 나를 참수하는 것이냐? 속담에 길러준 개에게 물린다더니 죄 지은 것은 그대나 나나 매일 반인데 혼자만 죄값을 치른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소이까? 무엇이 저런 물귀신 같은 놈을 보았나? 도성기는 심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당시 몰수한 도성기의 노비와 전답과 재산 중 은병만 무려 70개나 되었다고 하니 당시 황관들의 토색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최세연만은 인우의 변론으로 인해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고 다만 김홍수의 노비는 묘련사에 넘기고 박추의 노비는 내방고에 넘기는 것으로 이를 매듭짓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우의 변론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게 된 최세연은 자기 재산 전부를 인우에게 주면서 자신이 섬으로 귀양하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하지만 인우는 만약 뇌물을 받아먹고 그를 구해주지 못하게 되면 후에 최세연이 당시 관직에 등용되었을 때 보복당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결국 왕에게 말하여 최세연과 도성기를 먼 섬으로 귀양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다시 소환되었지요. 그 최세연이 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가 있을 때 날마다 호위병을 시켜 말똥을 주워다가 주방에 뗄나무를 쓰게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태상군 사람인 신씨의 딸 중에 무비라는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었는데 궁인으로 뽑혀 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왕이 도란산으로 왕래할 때면 반드시 무비가 시종을 했고 한 번 가면 며칠씩 계속하여 즐겨 놀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에게 도란산이란 별명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세자는 공주가 죽은 원인이 희첩의 저주 때문이라고 왕에게 아뢰는 후 좌우 시종을 시켜
무비와 그의 일당인 최세연, 도성기 등을 체포하여 가두고 무비가 무고한 사실에 대하여 국문했던 바 무당과 요승들이 모두 자백했지요. 그리하여 저주의 대체적인 진상을 알게 되어 도성기, 최세연, 백야지 등을 죽이고 그의 도당 40여 명을 귀양 보내니 온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고자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이처럼 위세를 부리자 사람들은 모두 고자를 부러워했지요. 그리하여 그들 중에는 자기 손으로 고자가 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신뢰로 감찰사 녹사 최성은 공소에서 태형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세하여 고자가 되었습니다. 또 창년형의 어느 백성도 조성도감 공사에 나왔다가 너무나 가혹한 부당금 징수에 견디지 못하여 최세연의 집에 와서 자기 손으로 거세하여 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사가 된 글도둑. 집이 너무 가난하여 새끼밥을 먹는 것도 어려운 형편의 집 아이가 있었지요. 아이 집은 오래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사는 형편으로 보아 웬만한 머슴살이 하는 집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늘 동네 서당에 들어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 밖에서 몰래 도둑 공부를 하였답니다. 그날도 아이는 서당 문턱 아래서 몰래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듣다가 아이들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짓궂은 아이들은 아이를 도둑이라 놀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나마 아이는 도둑 공부마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꾹 참고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담장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좀 전에 당한 수모는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담장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글 읽는 소리에 열중하게 되었지요. 아이는 그날부터 서당으로 가지 않고 그 담장 아래로 매일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밥 한 끼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댁 어르신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담장 아래서 친구도 없이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며 열중해 있는 아이가 궁금해졌지요. 그 아이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조심조심 그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네 이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지난번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도둑이란 소리를 들을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르신, 전 도둑이 아닙니다. 단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이 아이의 반응에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도둑도 아닌데 왜 남의 집 담장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르신. 소인집 형편이 어려워 따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서당 방 밖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더니 도둑이라고 놀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늘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르신 댁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잠시 머물러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자꾸 어르신 댁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없이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비 집안인데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보아도 아이가 총명해 보이고 거짓이 아닌 것 같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자꾸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놓고 도와주다가 혹시나 자립심이 없어질까 그 아이 몰래 글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은 며칠 후 아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옆 담장 높이를 낮추어 주었지요. 아이가 담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더 큰 소리로 글을 읽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과 미리 입을 맞추고 어떤 날은 야단을 치면서 책을 밖으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야단을 칠 법도 한데 아무도 아이의 도둑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담장 옆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또 간간히 던져주는 책을 주어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그렇게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은 금세 이곳까지 전해지고 어르신 댁에서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겸손하신 어르신은 그저 자신의 일처럼 마음이 흐뭇할 뿐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청년은 급제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 일어나 어르신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늘 공부하던 담장 아래에 서니 과매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늘 책을 읽던 어른댁 도령과 어르신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과거에 급제를 했다니 정말 기쁘지 않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요. 분명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어떤 일도 다 헤쳐나갈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애를 썼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야 제 공부다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읽기만 했을 뿐인걸요. 청년은 그때서야 그동안 왜 아무도 자신의 도둑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님께 자신이 어떻게 정원급제를 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는 그 양반댁에 큰 상을 내리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양반댁 어르신은 그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던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자손 대대로 그 청년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딸 같은 소실. 승지 양아무개는 역마살이 있어 말 한 필에 심부름하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멀리 북관을 유람했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안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점사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자 했으나 집집마다 모두 문이 잠겨 있었지요. 이리저리 돌아보니 길가에서 수십 보쯤 떨어진 시내와 바위가 어우러진 곳에 작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닭이 울고 개가 짖었지요. 그 집 앞에 이르자 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문까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더구나. 일에게서 말에게 먹이를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주인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낭자는 점사 주인들과 모두 아랫마을 개모임에 가셨지요. 라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와 말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날씨가 더워 양공은 나무 아래서 윗옷을 벗었지요. 그러자 낭자는 나무 아래에다 돛자리를 깔아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낭자가 밥을 준비해 내왔습니다. 산채와 들나물이 몹시 정갈했지요. 양공은 낭자의 응대가 세심하고 민첩하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정숙한 걸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모든 것이 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자에게 물었지요. 내가 말 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니 어찌 그런 마음을 내었느냐? 말이 이미 지쳐 있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대하고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낭자의 나이를 물으니 16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 물으니 촌사람이었습니다.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 하자 고사하며 받지 않고 말했지요. 손님 접대는 사람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한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부채 머리에 다는 향 한 매를 주었습니다. 낭자가 꿇어앉아 받았지요. 이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공이 더욱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머나먼 촌집 어느 노인네가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계단 아래에서 절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소인은 안병 모촌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감님께서는 모년 모시에 우연히 누추한 저희 집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향을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공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소인의 여식이 그때부터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으려고 하고 영감님 댁으로 와서 기추의 일을 하며 늙어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의 행실에서 남에게서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는가 알아 하니 이렇게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요. 양공이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머리 하얀 내가 어찌 젊은 낭자에게 뜻을 가져 그리 했겠소.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영민해서 기특하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기에 달리 줄 것도 없어 향을 떼어준 것이요. 설사 우리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젊은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아깝지 않겠소.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사위를 정해 시집 보내시오. 다시는 주책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가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서 아뢰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타일러도 죽기로 맹세하니 부득불 데리고 왔습니다요.
영감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양공은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침내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양공은 군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검은고와 독서를 즐기고 산수를 유람했지요. 소실이 들어온 뒤로도 그녀가 멀리서 온 뜻을 위로했을 뿐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당에 가서 아련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요. 음식은 정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 가지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이 거칠고 어수선해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달라지고 나에게 마련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변 자그마님은 바느질과 방적은 나무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시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덕이랍니다. 또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하니 여사의 풍모가 있으신 듯합니다. 칭찬을 다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아버님. 양공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그날 저녁 소실을 불러 수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현숙하고 명민한 지혜가 옛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지요. 이때부터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했습니다. 소실이 두 아들을 연이어 낳으니 외모가 단정하고 나이보다 영리했습니다. 아들이 18, 19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소실이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는 거기에서 따로 거처했지요. 또 자동길 근방에다 고대 광실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성종 임금이 자동의 행차에 꽃구경을 하고 돌아가다 폭우를 만났지요. 빗줄기가 삼나무같이 굵은지라 인가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꽃향기가 가득했지요. 임금은 그곳이 누구 집인가 물었습니다. 시종관이 사실대로 대답했지요. 갑자기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아이가 옷과 두건을 단장하게 하고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묻자 양아무개 소실 자식이라고 답했지요. 임금은 그들을 한번 보고는 선풍도골이라 칭찬했습니다. 학업에 대해 물으니 옛날의 신동에 부끄러울 바 없었고 문필도 물 흐르듯해 모두 드높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운을 불러 시를 짓게 하니 거침없이 대답하는지라 임금이 몹시 기뻐했지요. 읽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종사관들이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임금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대답했지요. 주인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엽죽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임금이 그리 하라고 명했습니다.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모든 종사관도 대접했습니다. 임금은 그리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마련한 일을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지요. 그리고 두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깊은 얼굴로 동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두 신동을 얻었으니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다. 임금은 두 아이에게 춘방 감 벼슬을 내려 대궐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동궁과 나이도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애는 비할 데가 없었지요. 그 뒤로 소실은 거처를 옮겨 다시 본가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습니다. 장남은 양상언으로, 호는 복례이고 벼슬이 안변부사에 이르렀으며 차남은 양사준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기생의 사랑 이야기. 순창기생 분영은 70세였는데 본디 은효로 있다가 늙어서 퇴직해 고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자태가 풍만했고 얼굴에 윤기가 돌았으며 말하고 웃는 것이 여유롭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고을사또가 노래를 부르게 하니 맑고 깨끗하며 태연하고 유연하여 늙은이의 목소리라고 믿기가 어려웠지요. 고을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기생들은 모두 정인이 있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다던데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옵니다. 소인도 평생 잊지 못하는 서방님이 계시지요. 그게 누군가? 정읍 현감을 지내고 안국동에 살았던 권익홍 그분입니다. 권공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지요. 술을 무척 좋아하셨고 풍무나 말재주가 사람을 움직이는 편은 아니었지요. 우연히 소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을 두텁게 주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는 특별히 친근하달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괴이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동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서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즐겁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공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세상 재미를 잃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평소처럼 가무와 풍류의 자리에도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은 재처럼 싸늘해져 있었지요. 귀하신 재상 나리님들과 부잣집 어르신들이 온갖 치장을 다 갖추고서 번갈아 저를 즐겁게 해주시려 했지만 그 무엇에도 도무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고 달이 가도 제 일념은 오직 권공만을 향했지요. 달을 보아도 생각하고 술을 마주해도 생각하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슬퍼할 때면 반드시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지요. 일찍이 서소문 밖 무너진 다리 옆에서 한 선비를 만나 노래 두세 곡을 불렀더랬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그 댁으로 가보니 집주인은 없고 여종이 사랑채로 맞이하여 불을 켜주고 기다리게 했지요. 제가 너무 피곤하여 옆에 있던 이부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홀연 어두워졌습니다. 이윽고 권공이 모관을 쓰고 다 해진 옷을 입고 큰 신을 이끌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왔구나. 제가 안부를 물으니 평소처럼 흐뭇해하셨지요. 권공께서는 초상 발인 때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꽤나 길게 하셨지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일념을 저버리지 않은 걸 다 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매우 감동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처연하게 있다가 시신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쭈었지요. 공의 채취가 어찌 이렇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럴 수 있겠느냐. 그 외에도 이야기가 잠옷 많았지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참 뒤 권공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죠. 조용히 해봐. 귀를 기울여 들으시더니 침착하게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다기오니 나는 가야 한다. 두 손에 신발 한 짝씩 들고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뒤를 따라갔는데 곧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꼭 나는 듯 했습니다. 큰 길에 이르자 모습이 가물가물해졌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학처럼 날아서 점차 아득해지고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실성통곡했는데 한참 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처량하게 울다 목이 메어 일어나 앉았지요. 등불은 이미 꺼졌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 역시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바람이 창틈 사이로 불어오는데 텅 빈 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무새가 어지럽게 우짖는 소리만 들려올 따름이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있으니 어느새 날이 새었지요. 걸으면서도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대의 남대문 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별궁에서 큰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여염지 부녀자 중에서 구경 간 사람도 1000여 명은 되었습니다. 저도 여염집 여자처럼 꾸미고 여종 하나를 데리고 갔지요. 무당이 꽃을 흔들고 요령을 울리며 빙글빙글 돌고 훌쩍훌쩍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그 무당이 갑자기 사람들 1000여 명 사이를 헤치고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분영이 아니냐? 저는 크게 놀랄 뿐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무당이 말했지요. 나 권정읍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 평생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왜 나에게 술 한 잔 권하지 않느냐? 굿을 주관하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서야 그 굿을 권공의 동생 권익룡 댁에서 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염집 여자로 차리고 왔는데도 무당이 이처럼 알아보니 놀랍고 괴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굿판이 권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나니 부끄러운 마음은 눈같이 사라지고 슬픈 과매가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무당을 잡고 한번 통곡했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여종을 돌아보고서 역전 몇 구러미를 꺼내주며 홍로주를 사오게 했지요. 홍로주 맛은 매우면서도 조화롭고 맑지요. 술을 깨끗한 그릇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 돼지 머리를 사오게 해 그 가운데에 칼을 꽂아서 술과 함께 쟁반에 담아 가운데 자리에 올렸습니다.
무당은 옷을 갈아입고 꽃을 흔들며 제게 다가왔지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더군요. 완연히 권공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들을 때마다 통곡을 하니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다들 몹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굿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음과 정신에 주인이 없어진 듯 슬픔과 애달픔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결하고 권공을 따라가고만 싶었지요. 이날 밤은 달이 밝았습니다. 어두커니 앉아 그 달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목매여 오열하고 통곡하다 그쳤다가 또다시 통곡하니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잠을 청했지만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권공이 관복을 차려입고 엄연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권공의 홀령인 줄만 알았지만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턱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로 들어가 동침하니 예전의 느낌과 똑같았지요. 이렇게 몇 년간 왕래했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는 신령스럽고 괴이한 것이 매우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뒤 제가 세력 있는 대구로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왕래하지 않으셨지요. 꿈에 나타나는 일도 드물어졌답니다. 시댁에 비석을 세워준 효부. 윤씨 부인은 어떤 벼슬을 한 아무개의 딸로 참판 유한소의 손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유씨 집안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과부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지요. 다른 형제 자매나 조카가 없어 혈혈단신이었습니다.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양대의 묘지에 비석도 상석도 없다. 집안일을 주관하는 사람도 없는데 만일 내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다면 부탁할 곳도 없어질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지. 그러나 살림이 바닥난지라 재혼을 마련할 길이 없구나. 마침내 바느질과 길쌈 등 날품을 파는 데 뜻을 두고 부지런히 일했으며 잠시도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푼돈을 모아 돈꾸러미를 만들었고 돈꾸러미가 밭두렁처럼 쌓여 거의 천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선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고종사촌 동생이자 아무벼슬을 하는 김아무개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이 말했지요. 비석에 새길 글과 글씨는 있습니까? 있다네. 비석에 새길 글은 아무당의 아무개 어르신이 지어주셨고 글씨는 친척 아무개 삼촌이 써주셔서 받아놓고 기다린 지 몇 년이나 되었지. 그러나 나에게 맏아들이 없고 양자로 들인 손자도 나이가 어려 일을 잘 알지 못한다네. 여자의 몸으로 의탁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다네. 오라비 집안에는 틀림없이 사람이 있겠지. 나를 위해 이 일을 성사시켜 줄 수 없겠는가? 김아무개는 그 정성에 감독했습니다. 누이의 효성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네요.
제가 모든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개 주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이런 일에 익숙하고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착실해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일을 도맡긴다면 제가 직접 검사하는 것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지. 모름지기 나를 위해 힘써 부탁해 주게나. 김아무개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사람을 불러놓고 술을 권하면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내 간절한 일이 있어 자네에게 번거로운 부탁을 하고자 하니 들어주게나. 그 사람이 말했지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들어줄 만한 일을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나에게 일찍 홀로 된 외종사촌 누이가 계시네. 참판 유아무개 어른의 손자 며느릴세. 시댁이 몹시 가난해 조상의 무덤 여러 곳에 상석과 묘비를 세울 여유가 없었다네. 또 일을 주관할 자손도 없으니 누이가 그걸 안쓰럽게 여기셨지. 누이는 바느질 싹을 모아 이제 큰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걱정하고 계신다네. 나에게 이 같은 말을 하기에 내 그 효성에 감동해 자네에게 간청하는 것이라네. 자네가 내 일이라 여기고 착실히 감독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성사시켜 주게나. 그 사람은 말을 듣고서 몇 차례 탄식하더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아무개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으니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지요. 저희 집안은 유씨댁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찬방께서 관북 관찰사로 계실 때 제 선친이 마카에 있었지요. 아버지는 갑자기 돌림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부터 유찬방께서는 꺼리낌 없이 자주 살펴봐 주시고 약이 되는 음식도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마침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염습을 하고 이불을 덮어 입관하기까지 몸소 점검해 단속하시기를 극진히 하셨지요. 그러다 결국 당신도 전염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은인이 또 있겠습니까? 감동이 저승과 이승에 맺혀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언제나 이 집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바쳐 온 은혜의 만분의 1이나마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자손들이 몰락해 소재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니 다시금 슬퍼져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에 뛰어드는 것도 피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이처럼 작은 일에 어찌 온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김아무개가 말했습니다. 일이 맞아떨어진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닐세. 이제 내 노이가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고 자네 역시 보훈의 길을 얻었네. 이건 하늘이 일이 되도록 시킨 게야. 반드시 그 집으로 가서 내 말을 내간에 전하고 선대의 일 역시 상세하게 말해주게나.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보살펴 일을 성사시켜나 주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즉시 그 집으로 가서 양손자 유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고 잊지 못한 일을 말하고 또 김아무개의 말을 전했지요. 부인도 듣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일이 매우 기이하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어요. 마침내 그에게
비석 세우는 일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한편으로 보온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성스러운 효성의 간절함에 감동해 자기 일처럼 여겼습니다. 말을 빌리는 돈과 노자를 스스로 마련해 왕래하고 객지에 묻기도 하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하고 감독했지요. 또 모든 장인에게 부인이 빈손으로 집안을 꾸려온 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효부는 옛날에도 보기 드물었을 것이네. 이런 사연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네들도 떳떳한 마음을 지녔다면 어찌 감동하는 뜻이 없겠는가? 보통 하는 일처럼 여기지 말고 모름지기 도와준다는 뜻으로 제방 공사 비용을 절반으로 해주겠나? 장인들도 역시 감동한 얼굴로 감탄하며 말했지요.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소인들이 효부 집안의 일에 어찌 돈의 많고 적음을 논하겠습니까? 모두 밤값으로 받겠습니다. 마침내 두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새 무덤 앞에는 상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지요. 50년 소원이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부인의 손자가 점점 자라 젊은 나이에 급제했으니 바로 유진호입니다. 부인도 병 없이 큰 영화로움을 보게 되었지요. 이는 부인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이룬 경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